안녕하십니까. 저는 설화를 공부한 학자입니다만 이 설화보다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바로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.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전래동화다 이렇게 하는데, 이 전래동화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해 주면 손자 손녀는 금방 먹던 밥도 숟가락을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 밑까지 다가선다는 것이죠. 그래서 동화의 이야기에 보면은 심지어 호랑이도 곶감을 보고 가장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다,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이제 아주 무서운 호랑이가 그 아이들이 그 사는 마을로 내려왔어요. 이렇게 어느 한 집에 들어다 보니까 아기가 막 울었던 것이에요.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얘야 끝까지 많이 울면은 큰 호랑이가 내려와서 너를 해친다 해도 아이는 거치지 않고 계속 울거든요. 그래서 하다 못해서 조금 있다가 엄마가 그 찬장에 숨겨 놓았던 곶감을 하나 가지고 와가 아기한테 주니까 금방 울음을 뚝 그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호랑이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세고 무서운 존재가 있구나, 그것이 곶감이로구나 하면 이 집에는 곶감이 있다 해서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심리로 도망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동화에 있습니다. 저는 설화를 공부하기 때문에 제 책상에는 여러 가지 그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그 모양을 제가 구입을 했기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있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은 머리는 용이요, 몸은 거북입니다. 그래서 이건 얼핏 보면 그 용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북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용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또 이것은 또 불교에서 흔히 많이 상징하고 있는 코끼리죠. 이 코끼리는 함부로 불가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문수보살, 보현보살 중에 한 분이 코끼리를 타고 앉았다. 또 한 분은 사자를 타고 앉았다 해서 문수, 보현보살을 구분한다 하죠. 이것은 돌로 만든 거북입니다. 아주 크고 웅장합니다. 이 거북이는 아주 생긴 것도 상당히 그래 그 힘이 있어 보이죠. 이게 용두질을 하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있고, 또 이제 제가 직접 이래 만드는 이 제 얼굴을 갖고 만드는 겁니다. 만들고 또 저 사찰에 가면은 이 뭐 16나한이라든지 또 응진전에 가면 동자상이 있는데, 이 동자상은 머리를 이렇게 댕기로 이렇게 메고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상은 안동 지방의 어느 사찰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와서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. 이것은 또 이쁜 딸아이가 빨간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들이를 나가는 모습을 형상한 그런 작품입니다. 이와 같은 작품들이 저 진열장 속에는 빼곡이 있습니다. 줄잡아 한 20-30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중에는 뭐 운동하는 내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또 식구들 이렇게 만들어 두고, 그 다음엔 또 반야용성에 달리는 동자상 이런 상들을 만들어 두었는데, 그것이 전부 제 이야기의 소재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유사
학문이죠. 이 동화 중에 우리들을 정말 흥미있는 그런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이야기 중에 한 두세 점 정도를 제가 소개하면서 요새 상당히 무료할 터인데 한번 웃으시고 또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 보고자 합니다. 이런 거 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앞에서 이야기 주머니를 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소 설화나 일반 이야기하고는 좀 틀리죠. 설화도 구조 자체는 반드시 끝이 해피엔드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특히 그 민담 같은 경우는요, 그 훈도를 하는 권성지역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동화도 역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. 이 동화는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서 아직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, 그 세상살이에 물들지 않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. 그런 면에서 나쁜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동화의 구현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오늘은 가장 손쉬운 이야기이면서도 그 동심이 흔들리는 좁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떤 한 선비가, 젊은 선비입니다. 청년이죠. 총각 선비가 서울에 과거 시험을 보러 나섰죠. 이 과거 시험 가면 지금은 서울입니다만은 그 당시는 한양에 궁궐이 있기 때문에 한양에 과거 시험에 응시하러 올라가는데 자그마한 좁쌀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들리는 그 주막집에 가서 주막집 주인한테 그 좁쌀을 맡겼습니다. 여보시오, 이 좁쌀은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까 그 내일 아침에 그 제가 일어나서 길을 떠날 때 내한테 돌려주시오.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. 하고 당부를 하고는 그 잠을 잤죠. 물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막집 주인은 걱정하지 말아라,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굳은 약속을 둘이가 했던 것이죠. 그런데 아침에 턱 나가지고 이제 나갈 행장을 하고 여관비를 주고 나갔었는데 그 주인이 와가 얼굴이 흑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. 그 왜 그러시오?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비가 어제 지켜달라는 좁쌀이 갑자기 없어졌다. 아마도 우리 집에 있는 쥐가 그름을 물고 도망가는 것 같다. 그래, 좁쌀을 그 내가 쥐에게 빼앗겼으니까 그 대신 살을 한 옵 드리겠다 하면 살을 한 옵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. 자, 선비 이거를 받아가세요 하니까 선비는 그건 안 될 말씀이다. 내가 필요한 건 작은 좁쌀 하나가 필요하지 이 살 한 옵이 필요한 게 아니다. 작은 좁쌀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내 좁쌀을 그 먹어치운 쥐를 잡아오시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은 온 집안 구석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어젯밤에 살을 훔쳐먹은 쥐를 잡아온 것이죠. 잡아서 이제 그 목줄을 묶어가 죽이지는 않고 이래 또 들고 와가지고 예의속함이 좋는 거예요. 그래 고맙속함이 그럼을 받아가 이 선비가 또 길을 나선 겁니다. 그래서 선비는 계속 이래서 이제 또 한양 쪽으로 올라가다가 또 날이 저물어서 두 번째 주막에 들린 거예요. 그 두 번째 주막에 들려서는 주막집 그 주인한테 여보시오, 이 쥐는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하는 그런 짐승이니까 꼭 그 도망 못 가게 그 잘 넣어 통 같은 데 넣어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내가 떠날 때 돌려주시오. 이거는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여관비도 넉넉히 주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자고 아침에 턱
이제 일어나니까 이거 주인이 또 와서 또 얼굴이 백색이 돼서 탁 나타나서는 선비 큰일 났습니다. 무슨 말이요? 어제 선비가 내한테 맡겨둔 쥐가 갑자기 우리 집 말바꿈에 밟혀서 죽어버렸다 이러는 거야. 그러니 선비가 화를 내면서 내가 그렇게 잘 지켜달라고 돌봐달라고 내가 당부를 하고 내가 그 주막 내 여비까지도 넉넉히 주었건만 어떻게 그거를 내와 약속을 저버리느냐. 쥐를 살리가 내한테 다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쥐를 죽게 한 말을 주시오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런 주인은 막 이래 하면 용서해줘라. 쥐가 막 돈을 내도 드릴 테니까 내 말만은 좀 봐달라하니 안 된다 이러. 결국은 그래서 주막집 주인이 말을 그 선비한테 빼앗겼죠. 근데 선비는 그때부터 말을 타고 이제 한양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다 또 해가 뉘엿뉘엿 가서 어느 주막에 또 들렸죠. 그 주막은 아마 세 번째 주막이 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주막에 가서 이제 내 말 이건 내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마음간에 잘 봉안했다가 절대 그 잃어버리면 안 된다. 그 대신 내가 후하게 내가 그 주막집 그 주인이 필요한 데는 내가 보관하는 경비를 드리겠다. 이렇게 하면서 돈도 이제 웃돈을 좀 얹어서 줬어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. 아침에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데 주막집 주인이 허겁지겁 밤을 두드리면서 그 젊은 선비한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. 그래 깜짝 놀라서 일어난 선비는 왜 이러시오? 하니까 선비 큰일 났습니다. 어젯밤에 내가 받아서 마구간에 메워 넣었던 말이 우리 집 황수하고 밤에 싸워가지고 말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. 그러니 이 양반도 같이 선비도 막 울면서 그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건데 그걸 그렇게 잘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 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.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죽은 말을 살려주든지 안 그러면 그 말을 죽인 손을 내한테 주시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주인은 막 용서달라고 막 아무리 싹싹 빌어도 그 젊은 선비가 그 용서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황소를 그 선비한테 준 거죠. 그래서 선비는 황소를 받아가 걸음을 타고 또 한양 쪽으로 갑니다. 가는데 또 역시 한양 부근에 있는 마지막 주막집에 떡 들려서 주막집 주인한테 내가 그 보관료는 후히 드릴 테니까 우리 황소 이거를 잘 좀 지켜주시오. 내일 아침에 내가 그 한양에 들어갈 때 내가 몰고 갈 테니까 꼭 좀 지켜주시오 하고 넉넉하게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자는데 밤 12시쯤 돼가 주막집 주인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어. 선비 큰일 났다. 왜? 우리 집 둘째 자식이 우리 집 소하고 그 선비 소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선비가 몰고 온 소를 시장에 가가 밤에 내다 팔아붙다. 내다 팔아붙는데 이미 그 소는 어느 대감집에 그 고기로 잔치하는 그 대감집에 잔치에 필요한 고기로 이미 팔려 가붙다. 가붙기 때문에 이미 그 황소는 죽었어. 전부 소고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떨 방법이 없다 이거지. 그러니까 내가 그 소 대신에 우리 집 소를 줄 테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. 그러나 이 젊은 선비는 턱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하고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맡겨놓은 내 황소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 내 황소를
잡아먹은 사람을 내한테 데려가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. 그러니까 하니까 이 주막집 주인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대감집에다가 소를 팔았는데 대감을 어떻게 들고 와가 그 선비한테 줍니까? 그래서 막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어떤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게 결국은 할 수 없어서 그 주막집 주인이 대감집으로 가서 대감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.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 그래가 소를 뭐 이래 가지고 그 소를 주든지 소고기를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자신 분을 달라 하는데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이카니까 대감이 끌끌끌 웃으면서 그 참 대담한 놈이구나.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온더라. 이렇게 해서 이 젊은 선비가 대감 앞으로 갔어요. 그 대감 앞으로 가서 그 느닷없이 하는 말이 대감께서 나의 소를 함부로 나의 허락 없이 잡아먹었으니까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. 내 소를 주든지 아니면은 내 소를 잡아서 고기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을 주시오.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 하니까 대감이 또 껄껄껄 웃는 기라. 아주 희한한 사람인데 아주 생긴 모습도 잘생겼고 재치가 상당히 있거든요. 그래서 알았다. 그거는 내가 그렇게 꼭 지킬 테니까 그 내가 자네한테 제일 많이 먹은 그 사람을 주겠다. 제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집에 고명딸이라. 처녀죠. 처녀인데 함부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부터 내 집에서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그 한장에 어차피 과거 시험을 보러 왔으니까 과감 날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공부를 하도록 해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해준 거예요. 그래서 그 젊은 선비는 방도 하나 생기고 뭐 돈도 들 일도 없고 이래서 그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.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마침 과거 그 시험일이 돼서 과장에 나가서 시험을 보았는데 이 선비가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장원급제를 해서 이제 그 대감집으로 탁 왔는데 대감이 참 장하다. 장원급제까지 하지 참 대단하다. 이렇게 크게 칭송을 하면서 자네하고 내가 약속했는 대로 우리 집에 소고기를 제일 많이 먹은 장본인을 자네한테 넘겨주겠다 하면서 문을 턱 열면서 아무것이야 들어온더라 하니 아주 예쁜 처녀가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 이 총각 선비가 막 한눈에 뿅 해뻗죠. 반해보는 거야. 그러니까 아무것도 처녀바가 안 보이는 거죠. 그래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내 딸을 자네의 아내로 내주겠다. 그리고 자네는 나의 사위가 된다.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둘이가 결혼을 하고 장원급제에서 그 벼슬이 크게 오르면서 이 그 장인 대감의 그 후광으로 크게 그 관직에 높게 제수되고 딸이 또 영리해서 아주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비록 이야기는 조금 어설프고 이렇지만은 이 스토리 진행을 가만히 보면 그럴싸한 그런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끝은 해피엔드로 바뀝니다. 비록 그게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어린 아이들이 들으면 넋이 빠지죠. 입을 다물 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동화의 또 하나를 소개하면은 호랑이와 또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. 호랑이와 나무꾼, 호랑이와 까치,
호랑이와 까치는 한문만 쓰면 호작입니다. 호작. 그 그림에 이래 보면 밑에 호랑이 있고 나무에 보면 까치가 올라가 지저귀고 앉았죠. 그러니까 호작도 이렇게 하죠. 그러니까 호랑이는 뭐냐? 그 탄간오리, 관직이 있는 탄간오리고, 까치는요 청렴 결백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탄간이 오리를 그 꾸짖고 비웃는다 하는 의미에서 옛날에 호작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많이 벽에 걸어두었다 하는 우리 설화적 어떤 그 근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호랑이와 나무꾼은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앞에 그 좁쌀 이야기처럼 아주 익살스럽고 또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어느 날 나무꾼이요, 아주 이 나무꾼은 산 깊은 산에 홀어머니만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, 하루를 이제 나무를 하러 탁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끙끙대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 것입니다. 그게 도대체 이 어디서 들리는 이야기인가 하고 사방을 이래 두리번 살펴보니까 그 큰 짠디밭에 호랑이가 턱을 박으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. 그래서 그 앞에 갔어요. 또 호랑이 앞에 가도 호랑이는 자기를 해칠 줄은 모르고 막 끙끙거리는 거야. 그래 자세히 호랑이 입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입안에 비녀가 기다리는 게 입안에 가로에 탁 끼워져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꾼은 헤헤 이놈 나쁜 놈이다. 이 아녀자를 해쳤구나. 이놈은 살려둬서 안 된다. 했는데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 신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나무꾼 총각이 이 비녀를 뽑아 주었어요. 그러니까 호랑이가 저를 콕콕콕하며 어떤 동화나 설화에는 보면요, 그 호랑이가 다시 언니를 모르고 잡아먹는 거로 되어 있기나 잡아먹고자 할 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나가 재판을 해서 다시 네가 어떻게 됐나 해 그런 이야기를 해봐라 이래가 오히려 호랑이가 당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구사가 됩니다만, 이거는 그가 조금 다릅니다. 그 호랑이가 다시 숲속으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나무꾼 총각은 나무를 해서 짐을 지고 이제 집에 가져가가 그놈을 그 도끼로 깨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 살 한 대박을 팔아와서 어머니와 같이 밥을 먹고 이랬는데,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, 마당 한 귀퉁에 굵은 장작이 한 집 가득히 놓여 있는 거야.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가 담놈을 딱 보니 담놈이는 그저께 자기가 구해준 호랑이가 나무를 가져와가 담놈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뭐 호랑이 덕분에 그런 나무를 깨어서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이랬는데 매일같이 나무를 갖다 주는 거야. 그러니 나무를 손쉽게 많이 팔아서 재산도 좀 모으고 이렇게 이제 조금 살림이 윤택해졌죠.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살림이 조금 모아지니까 이 총각이 어머니한테 엄마 나도 장계를 가야 되겠다. 좋지, 마땅하게 장계를 가야지. 장가를 들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보니 뭐 쿵 하는데 보니까 살인문 앞에 집 마당에 웬 처녀가 하나 혼전해가 누워 있는 거야. 댕기를 탁 이렇게 처녀. 그래가 자기 그 어머니하고 이 총각이 나가 보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기절을 해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찬물 떠다가 그 얼굴에 붓고 그리고 또 뭐 요새 같으면 심폐소생술 쓰고 이래 하니까 처녀가 살아났어요. 그래가 이제 그 처녀가 그 집에 머물렀는데 이제 총각은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는 거야. 들었지만 처녀가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아서 감히 혼인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.
그러던 중에 얼마 있다가 드디어 이 총각이 구애를 하고 자기 엄마가 또 그 며느리처럼 이래 아껴주고 이러니까 드디어 마음을 열고 둘이가 결혼을 했습니다.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그 처녀가 서울의 어느 이름 높은 대감의 딸인데 밤에 자다가 호랑이한테 물려와가 그곳에 버려진 것이죠. 그래서 그 사정을 쭉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. 이제 결혼을 막상 해보는데 이제 장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쪽이 초라해서 못 하겠거든.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담밖에서 마당 쪽으로 쿵쿵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보니까 마당에 산삼도 갖다 놓고 소도 잡아가 갖다 놓고 뭐 어마한 귀한 거는 다 갖다 놔는 거예요. 그래서 살펴보면 역시 호랑이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 갖다 놨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 소달구지에 싣고 이제 한양으로 가서 대감집에 가요. 대감이 죽은 딸이 살아오고 그 총각도 이제 그 사는 행체가 좋아져가 헐친한데 많은 선물을 가오고 이러니까 대감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유로 받아줬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대감집에서 이제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같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. 나타나서 그 나무꾼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내일 되면은 장안이 많이 시끄러울 것이다. 내가 장안에 온 천지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해치고 일한다. 그러거든 나를 죽여라. 나는 이미 늙어서 이제 가만 안 둬도 죽는다. 그러니까 활을 준비해 가지고 내가 막 뛰쳐다니거든 나를 쏴라. 지금 내일 되면 아침에 그 임금이 방을 붙이고 큰 상을 주고 또 관직을 높은 벼슬을 준다. 이렇게 방을 붙일 기다.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죽여야 된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래 뭐 한다 해도 그래 안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언약을 하고 그 이틀 아침 됐는데 참 그 호랑이가 전날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에 막 장안이 시끄럽고 도석이 막 어지러운 거예요. 온 사람들이 몰려가 가음 지르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. 그런데 떡 활을 메고 떡 가보니까 호랑이가 막 설고 사람이 막 뭐 이래 발로 깡 일 핥히고 이러니까 전부 상처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방에 보니까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황금 천냥을 준다 이렇게 부진하거든. 그리고 높은 관직을 주겠노라. 왕이 직접 그것을 방으로 붙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나 활 메고 나갔는데 호랑이가 막 자기한테 뛰쳐오더니 너도 서른 거라. 그래가 활로가 미안하다 하면 팍 쏴보는데 호랑이가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 거야. 그래 호랑이를 잡았죠.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군사들이 와가지고 누가 쐈느냐 막 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쐈다. 그래서 결국은 왕한테 가서 황금 천냥을 받고 높은 관직에 올랐다. 그러나 그 총각은 호랑이를 잡은 데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. 지금까지 자기를 그 있게 한 그 호랑이가 자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상금이 뭐가 필요하고 관직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그렇게 서러워했다는 것입니다. 또 미안하게 생각하고. 그런데 아내가요. 그를 설득시켜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고 아내가 머리가 아주 영특해서 잘 이끌어 주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참판까지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것은 마치 또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연카모의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어찌 이런 이야기가 동화에도 있는지 저도 감히 생각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.
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요점 하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 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가를 잘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귀한 손자 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참 좋아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